치안이 제일 안 좋은 쪽은 아무래도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남아공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연 환경은 솔직히 얘기해서 경쟁력이 없구나, 승산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폭포는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보다 2배? 아니 넉넉 잡아 3배는 컸어요. 그런 폭포도 너무 작아갖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페도로입니다. 저는 세계 여행을 2년을 했는데요. 그 덕분에 세계 여행 관련해서 컨설팅을 하거나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전이죠. 그 때문인지 지인들을 만나면은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하는데요. 2년 동안 얼마가 들었냐, 또는 어디가 치안이 제일 안 좋냐 라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드리자면 7천만 원 정도를 썼고요. 치안이 제일 안 좋은 쪽은 아무래도 중미에 있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그리고 과테말라, 그리고 남아공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제가 멕시코 여행 관련해 갖고 컨설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여행업계 종사를 하고 그러신지 몰라도 관광 상품이 좋았던 곳이 어디였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이건 정말 이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2년간의 세계 여행을 하면서 그 나라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로 관광객들을 쓸어 담았던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한국이 그걸 벤치마킹해서 관광산업의 부흥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려면 다른 나라의 예를 몇 개 들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관광 쪽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여행산업이 어떻게 발달될지, 그리고 장기든 단기든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이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기들만의 컨텐츠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첫 번째 국가는 바로 스페인 남부입니다. 스페인 남부를 안달루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의 특징이 뭐냐면은 1년 중 300일이 넘도록 해가 쨍쨍하다라는 것입니다. 온도도 적당하게 더워갖고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날씨가 추운 국가들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면은 이쪽에 숙소가 거의 예약이 다 찬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11월쯤에 한번 가봤는데 해변에 진짜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남부가 이 해변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변은 정말 많아요. 스페인이 최고의 해변은 아니거든요. 바로 이곳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거 뭘까요? 여기가 바로 이 지브롤터입니다. 지브롤터에 보면은 타리크의 산이라고 있는데요. 지브롤터 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페인이 711년 자발 타리크라는 이슬람의 장수가 죄송합니다. 이 지브롤터를 통해 갖고 넘어옵니다. 그때가 711년이에요. 그리고 711년 이후에 약 800년간 스페인을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비야, 그라나다, 코르도바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코르도바, 세비야, 그라나다 순서로 강력했던 이슬람 왕조가 하나씩 거쳐갑니다. 800년이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슬람 문화가 자연스럽게 융화가 됐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곳에만 있는 독특한 풍경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비야의 히랄다 탑, 그리고 황금의 탑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르도바의 메스키타, 다른 곳도 있는데요. 알칼사르는 이슬람 말로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눈을 보고 싶어하는 왕비를 위해서 아몬드 밭을 만들었던 메디아 이시하라라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죠.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 그리고 알바이신 지구는 스페인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쿠바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말레콘이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방파제 이런 뜻인데요. 제가 실제 갔던 날 그 태풍이 와갖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바나의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쿠바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유독 한국인들이 그 쿠바라는 나라의 환상을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갈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는 도대체 어떠한 느낌일까, 어떠한 분위기일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쿠바를 여행하시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쿠바는 즐길 거리와 먹을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는다는 카리브해, 우리로 치면 캐리비안이라고 하죠. 캐리비안해 중간에 있어서 해변을 즐길 수가 있고요. 신선한 과일과 그리고 바닷가재를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여행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여행 컨텐츠 부분에서 본다면 쿠바는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중했던 컨텐츠가 무엇이냐? 바로 살사와 체게바라입니다. 살사는 쿠바와 콜롬비아가 가장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쿠바식 살사는 생음악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수도인 아바나와 남부 지역의 산티아고 데 쿠바가 쿠바 내에서는 살사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바라고 하잖아요. 바가 닫는 새벽 3시, 동네에 따라서는 2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서 티셔츠가 다 젖을 때까지 춤을 추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쿠바를 조금 오래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살사를 추러 다니는 것이 쿠바 여행의 전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춤이에요. 살사가 쿠바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의 발을 묶었다면 이 체게바라는 쿠바로 오라는 호객 행위와 같습니다. 체게바라는 쿠바 출신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출신의 의대생이었는데 우연히 떠난 여행을 통해서 독재와 그리고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신음하는 남미 사람들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혁명에 몸을 던진 사람입니다. 체게바라는 미국에 맞서서 혁명동지인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에 성공을 하는데요. 미국이란 거대한 세력에 맞선 용기와 그리고 고통에 신음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대생이잖아요. 얼마나 장래가 보장받았겠습니까? 이 보장된 장래를 버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 체게바라를 동경해갖고 쿠바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체게바라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방문하셔야 할 곳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는 아바나의 혁명공원,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산타클라라에 있는 혁명공원과 총격전을 실제 모형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화물용 기차에다가 실제 사용했던 기관총, 그리고 체게바라가 잤던 간이 야전 침대, 이런 것들을 전시해 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에는 체게바라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꼭 들러야 되는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타리카예요. 이거는 코스타리카 국기인데요. 코스타리카는 환경보호 상품 그리고 그 체험학습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몬테베르데라는 곳인데요. 스페인어로 몬테는 산봉우리 이런 뜻이고 베르데는 녹색이에요. 이 몬테베르데 무엇이 있냐? 운무림이 있어요.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원시림인데 사실 이러한 좀 다이나믹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심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특징이라고 하면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곳이 진짜 유명한 이유는 바로 이 새 때문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케찰이에요. 케찰은 아스텍 문명과 잉카 문명에서도 신성시 여기는 새인데요. 과테말라의 국조이자 과테말라 국기에서도 이 케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찰과 이 운무림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깨찰은요, 사람을 극도로 멀리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깨찰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깨찰을 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운무림에서는 야생 상태의 깨찰을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만큼 가이드가 활성화된 곳이 없는데 멀리 있고 그리고 숨어 있는 습성이 있어서 일반 사람이 깨찰을 찾으시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와 함께 망원경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렌트를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단체로 여행하시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생에서만 볼 수 있는 도깨구리 그리고 독사와 같은 파충류들을 코스타리카에서는 굉장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비 박물관 같은 거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비들의 거주지를 제공을 하고 나비들의 종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요. 사람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입장료가 대부분 20불 정도 하는데요. 그러한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피 산업입니다. 코스타리카에는 꼬페도타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코스타리카는 2021년까지 탄소 중립 커피를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탄소 중립이 뭐냐? 씨를 뿌려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자에게 가는 최종 단계까지 탄소를 0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자, 보시면은 탄소가 0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씨를 뿌리고 생산을 하면서 땅에 있는 양분을 먹고 물을 먹기 때문에 수자원을 고갈시키고, 그리고 커피가 생산이 되면 포장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야 하고, 해외 이동을 시키려면은 선박이든 비행기든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요. 그에 대안으로 코페도타라는 커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제 코페도타 커피를 만들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80%, 그리고 물 소비량을 90% 가까이 줄였다라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진짜 알짜배기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페도타 커피인데요. 사실 이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탄소를 줄인다, 결국은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많은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비도 많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품도 친환경으로 써야 될 것이고, 친환경으로 쓴다라는 것은 제품 단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즉 무엇이냐? 생산 단가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상위의 커피 생산 국가 브라질이나 콜롬비아, 가나 같은 곳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코페도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있는 커피가 환경을 보호한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환경 보호하는 제품이다 라고 하면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코페도타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무엇보다 코페도타 농장에서 투어 상품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중미에 가면 커피가 유명하기 때문에 커피 투어 한두 번씩은 하는데, 기왕이면 환경을 보호하는 커피를 만드는 곳에서 투어를 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입소문이 퍼지면서 환경에 관심이 있는 여행객들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인과 쿠바와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여행 컨텐츠로 많은 돈을 버는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어떤 것이 장점인지, 그리고 현재 어떤 식으로 관광객들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사례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별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가 가장 잘하는 거, 네가 너만이 갖고 있는 것을 해. 하지만 그것을 알아가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등산과 트레킹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다니면서 내내 이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산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등산 제품들이 상당히 무게를 차지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등산이나 트레킹을 좋아해서 이렇게 다 갖고 다녔었는데요. 제가 즐겼던 산들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다녔는데요. 이러한 자연환경을 보면 볼수록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 한국에 있는 자연환경은 솔직히 얘기해서 경쟁력이 없구나, 승산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롬비아의 산 아구스틴이라는 곳을 여행을 했을 때였어요. 고대 유적을 보는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멋진 폭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이거 폭포 이름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폭포는 이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멋있는데 왜 이름이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너무 작아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폭포는 제주도의 천지연 폭포보다 2배? 아니 넉넉 잡아 3배는 컸어요. 그런 폭포도 너무 작아갖고 이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한국은 자연 경치가 아닌 컨텐츠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욱더 확고하게 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찾아야 될까? 한국만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찾아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제 외국인 친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자기가 정말 인상 깊었던 한국의 관광 명소는 바로 서대문 형무소와 독립기념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인인데요. 미국에 있을 때부터 한국인 친구들과 좀 교류가 있었대요. 그래서 대략적인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갔었을 때 가슴 아프고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 갔었을 때도 감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생각보다 투어 상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외국인들을 위한. 그리고 독립기념관도 역시 투어 상품의 부재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서울에서 좀 멀잖아요. 약 편도로 한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곳에 가려면은
아침 일찍 가서 잠깐 구경하고 와야 된다. 즉 독립기념관과 연계할 수 있는 천안에서 하루 정도 잘 수 있는 다른 관광 상품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도 관계가 많이 안 좋잖아요. 역사 왜곡이나 이런 것들. 저는 쿠바가 체게바라를 이용해 갖고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것들, 간접적으로 사회주의에 대해서 선전,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이 했던 내정 간섭들을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실제 체게바라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체게바라에 대해서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체게바라는 미국에 대항해서 혁명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당시 쿠바에 있었던 독재자는 미국을 등에 업고 쿠바를 독재했었던 독재자였거든요. 결국 혁명에 대한 책임은 쿠바의 독재자뿐만 아니고 독재자의 뒤를 봐주는 미국까지가 연장선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게바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히 미국이 쿠바에 향한 내정 간섭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쿠바가 체게바라를 통해서 미국의 내정 간섭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듯 우리도 서대문 형무소나 독립기념관을 통해서 일본의 만행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위안부도 거부하죠. 그리고 독도를 넘어갔고 울릉도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여행 상품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 갖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의 유적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나 봐 라고 해갖고 정부가 국제적으로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으로서 외교적인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변 국가의 차별화예요. 사실 경복궁에서 한복을 대여해 주는 것이 몇 년 전까지는 외국인에게 굉장한 인기 있는 컨텐츠였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한복은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동양을 보면 중국, 한국, 뭐 일본까지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전통 의상을 보면은 좀 더 화려하냐 아니냐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실제로 외국의 한 친구는 경복궁까지 왔는데 한복 안 입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나 일본에서 입었는데 굳이 뭐 한복까지 입을 필요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동양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 일본, 중국, 뭐 베트남, 태국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러한 컨텐츠들이 그저 그렇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 문화권인 저조차도 캄보디아와 태국을 여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성들을 보고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고, 대만과 중국에 있는 성을 볼 때도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겠거든요. 물론 그 나라 사람이 들었을 때는 진짜 펄쩍 뛸 만한 일이겠지만 말이죠. 때문에 어렵겠지만 더욱더 한국적인 컨텐츠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외국인 상대로 하는 여행 상품을 보면은 동양의 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이 왔을 때 동양의 미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이러한 컨텐츠 자체를 동양의 미가 아니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한국의 미로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게 여행이나 그리고 한국에 온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야기했었을 때 격하게 동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컨텐츠만으로 승부했던 국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제가 2년 동안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이 자연경치로 하는 여행 상품은 승산이 없고 절대적으로 컨텐츠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근거를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이거 실제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죠, 영상에서.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 달에 국경이 폐쇄가 되고 지금 7월이니까 벌써 4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해외여행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행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밥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한번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여행을 컨설팅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행을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더 이상의 코로나 이전의 여행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비싸질 거예요. 아비앙카는 콜롬비아에서 100년 이상 유지해온 제1의 콜롬비아 대표 항공기입니다. 뭐 우리로 치면 뭐 대한항공 이쯤이 되죠. 현재 여행업계는 전멸이란 단어가 어울려요.
아비앙카를 포함해서 멕시코의 대형 항공사 아에로멕시코, 그리고 호주의 버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저가 항공사들은 벌써 파산을 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져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밖에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숙소나 식당, 그리고 운송업, 그리고 여행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가이드들은 현재 줄도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또는 몇 달 안에 종식이 된다 해도 이미 껑충 뛰어버린 비용 때문에 여행 심리가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파산을 하다 보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이 줄어들면 당연히 단가가 높아지고요. 비행기 가격뿐만 아니고 기타 모든 것들이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살아남은 업체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그동안 벌지 못했던 돈이 있기 때문에 단가는 자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심리적인 여행 장벽이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고용지원금이라고 있어요. 여행업계가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유급 또는 금액을 좀 삭감한 상태에서 지금 유급 휴가를 하고 있는데요. 9월 달부터 이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줄도산이 이어지겠죠. 사실 해외여행 관련업은 이미 끝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는 마음을 먹기까지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전같이 무한 경쟁에 가까운 경쟁으로 인해서 낮은 가격의 해외여행을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키지 업체들이 도산을 하다 보면은 더 이상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국내 여행보다는 차라리 동남아를 가야지 라는 말은 매우 당분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여름 휴가를 붙여갖고 잠시 해외를 갔다 오는 그러한 여행객들도 많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사가 사라지면은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혼자 여행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어떤 이야기냐면 외국어가 원활하지 않다던가 교통적으로 많이 불편해서 부득이하게 패키지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패키지 업체들이 없어지면서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내 여행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 풍속도는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도 장기 해외여행은 여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대 그리고 30대 많으면 40대 초반까지 이미 해외여행을 짧게나마 혹은 길게나마 겪어왔기 때문에 이 여행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여행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고 조금 예전보다 비싸고 불편하더라도 자신이 외국어를 쓰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 아니면은 장기 해외여행, 즉 세계 여행을 정말 가고자 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고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비쌀지언정 장기 해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행 컨텐츠 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재차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가 지금 당장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여행 심리가 굉장히 타격을 받았고 그리고 여행 관련 업종이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행이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줄어들 것이 분명합니다. 다소 결은 다르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이미 일어났던 일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사람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거의 100% 취업률, 완전 고용에 근접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자리를 한국인이 4, 5년 전부터 메꾸고 있던 상황이었죠. 실제 일본인이 여행을 많이 가는 인도나 캄보디아 같은 곳의 식당을 가보시면은 일본어를 지워놓고 한글을 덧대어 놓은 메뉴를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만난 일본인 여행객들에게 너네들은 그럼 여행을 안 가고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행 관련 특별전이나 아니면 TV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을 해갖고 대리만족을 한다고 해요.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 여행을 설명하는 도슨트나 아니면 여행과 접목된 인문학 강연, 여행 관련 특별전, 그리고 세계 테마기행 같은 여행 관련 컨텐츠들이 지금보다 더 인기를 더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행 업계는 물론이고요. 길에 있는 식당들까지도 존폐 위기에 서 있는 그러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긍정적인 생각으로 버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멈추고 다음에 몰아칠 관광객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군분투 중인 우리 의료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지식에 한 방울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페드로였습니다.